한일중 정상이 2019년 중단된 3국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도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공매도 재개설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분기쯤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다음 달 루마니아를 방문합니다. 한화가 추진하고 있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직접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루마니아 방문길에 오릅니다.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 장관은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찾아 현지 정부 관계자와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신 장관의 이번 방문은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힘을 실기 위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는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 총 1조 4천억 원 규모 수출 세부 조항을 두고 루마니아 정부와 막판 조율 중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창원 사업장을 직접 찾아 루마니아 수주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성공할 경우 한화에어로의 방산 수주 잔고는 K방산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약 30개 회원국 가운데 6개 나라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화에어로는 지난 17일 현지 방산업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인더스트리 데이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신 장관 방문에 맞춰 현지 매체 대상 기자간담회 진행을 검토 중입니다. We want and we will cooperate with Hanwha as much as Hanwha will decide. 회사 측은 무기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제조, 유럽 시장을 겨냥한 공동 연구 개발 등 폭넓은 파트너십 구축이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다며 루마니아 첫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자 정부가 뒤늦게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이 밀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빼고 대신 공공이 매입하는 피해 주택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두에 둔 초강수로 보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기보다는 주거 지원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대안을 발표한 겁니다. 현재 본회의에 보유되어 있는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 평가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빠진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실상 대부분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들, 근생빌라로 대표되는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까지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경매로 매입하는 한편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기존의 보증금을 전부 떼었던 후순위 임차인들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깎아줍니다.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시세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안까지 나온 이상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면 가결된 법안은 폐기되고 역시 야당이 다수당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오는 31일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둔화할 것인지 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통계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발표될 미국의 4월 PCE 물가 지수 추정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입니다. 물가가 올 들어 가장 적게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증시를 움직이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살펴볼 것은 미국 경제를 떠받들었던 소비는 견조하다는 믿음이 흔들릴지 여부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의 68%는 소비자 지출이 담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둔화한다면 미국 경제가 힘을 잃게 되는 건데 2분기의 첫 달인 4월 소비 지출 데이터 추정치가 좋지 않습니다. PCE 물가지수와 함께 나올 미국의 4월 개인 소득과 지출 추정치는 각각 전월 대비 0.3% 상승입니다. 전월비 0.5% 늘었던 3월 소득이나 0.8% 늘었던 지출과 비교해 소득과 지출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둔화하더라도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더 떨어진다면 월가는 경기 둔화라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그동안 불편하고 경직된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 이 중국 세 나라가 오늘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국제 정치 문제는 뒤로 하고 일단 경제협력만큼은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먼저 이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 투명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국 간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중 3국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한일중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인구 16억 명의 단일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요. 국내 총 생산 규모로 본다면 세계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5년과 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8년 3천만 명 규모였던 교류 규모를 2030년 4천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과 고령화, 지식재산, 기후변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 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가 이 경제협력만큼은 이제 다시 복원되는 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에 발효된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주로 상품 시장 개방을 그동안 진전시켜 왔는데요.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수출 통제 대화체도 출범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게 내주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수는 2020년부터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전체 수출 기업에서 중국 수출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전년보다 19.9% 감소한 1,245억 달러였습니다. 2016년 중국의 한학년 이후에 이 영화, 게임, 공연 등 문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어제 열린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최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로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았던 사건이 한일 양자회담 때 논의가 됐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행정 지도는 보안 점검 차원이었다며 네이버를 일본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과는 개별적으로 이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만들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고 수소 관련 표준,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고요. 한일 자원협력 대화도 새로 만들어서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의와 함께 이 세 나라의 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임 기자,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삼국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과 도쿠라 마스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삼국 경제인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린 전환과 고령화 등 의료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도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영내 교역, 투자 활성화와 함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중 정상이 이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한중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이번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면세업계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제한을 풀었지만 회복세가 더디고 관광 행태가 변화하면서 면세업계는 여전히 혹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개되는 한중 FTA 2차 협의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 개방 확대가 논의될 걸로 점쳐지는 만큼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업황 회복을 면세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항 출국객 수가 지금 19년 수준으로 다 회복되긴 했지만 실제로 면세의 주요 고객인 중국 고객들의 회복률은 지금 아직 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면세 시장도 조금 더 회복이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 확대로 호텔업계도 특수를 누릴 걸로 보입니다. 이미 방한 외국인 수 증가로 객실 수요가 늘고 있는 터라 수익성 확대 전략을 구사할 걸로 관측됩니다. 국내 호텔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해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니 향후에 투자나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 같은 부분에서 용이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내국인 수요나 기존에 들어오시던 분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을 아무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탈원에 공을 들이는 화장품 업계도 이번 한중 교류에 관심이 높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회복 조짐을 보였고 화장품 OEM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도 중국 법인 실적이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한일중 정상회담이 가져온 한중 해빙 무드가 K제조업과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동시에 개별 자유여행이 늘고 국내 숙박 항공 비용 등이 증가하는 등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오늘 출범했습니다.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만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개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가진 세계 7번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20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없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등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축적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식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일자리 5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5대 우주 강국,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은 오는 2040년 우리 돈 3,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55%, 세계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1%도 안 됩니다. 우주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주항공청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뒀습니다. 전문성 있는 민간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우주항공청 임무와 관련된 청사진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일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1호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오늘 KB금융이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1호 기업이 됐는데 주가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장사 중 처음으로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KB금융의 주가는 오늘 상승 출발하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은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4분기 중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공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공시 이전부터 분기 균등배당 제도 도입 등 이 주주 환원에 큰 노력을 들인 만큼 공시만으로 투자 심리가 자극되진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KB금융의 공시는 예고 공시인데요. 다른 상장사들도 어느 시점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예고 공시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 말에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안이 나왔는데 먼저 나왔던 이 초안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네, 일부분 달라진 점들이 있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이후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 항목의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또 R&D 투자 지표 등을 이제 추가해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요. 기업은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으로 나눠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KB금융의 경우에도 4분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인 거죠. 투자자들은 밸류업 공시 페이지를 통해 공시 현황과 공시 내용, 업종, 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의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 또 PER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사회의 참여 여부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통상 이사회 소집 후 의결까지는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이사회 승인까지 거친 이 밸류업 1호의 공시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이제 강제성은 없고 이 자율성만 강조되다 보니 상장사들이 이를 따를지는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22대 국회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 안으로 거론되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해당 인센티브 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권, 대기업을 제외하고 일부 기업들은 섣불리 나서기 부담스럽다. 좀 추이를 지켜보고 밸류업에 동참하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세제 혜택 확정 전까지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등 5종의 세정 지원과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는데요. 이 인센티브안들이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인터뷰 듣고 오시죠. 세제 당국에서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서 기업들에게 좀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들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확정된 인센티브는 아직 없다는 얘긴데 사실 뭐 그동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0조 원 가까이 사들인 바 있는데요. 오늘자 수급을 좀 살펴보니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 IR에 힘쓰고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수에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등을 따져 기업 가치 우수 기업과 가치 제고 기대 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해당 지수를 연계하는 상장 지수 펀드 등 금융 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같은 거래소의 노력에도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바라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이 없으면 시장의 반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총 24번의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총 10만 건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고 약 4만 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청년들의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청년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친화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 생활하는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지 이런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